회복하는 인간. 당신은 직경 1cm 남짓한 구멍들을 보고 있다. 당신의 부어오른 양쪽 복숭아뼈 아래 정강이에서부터 내려온 인대가 발등으로 막 꺾여 있는 자리에 그 구멍들은 뚫려 있다. 왼쪽의 구멍 안으로 보이는 회백색 물질을 가리키며 의사가 말한다. 왜 화상을 입자마자 바로 처치를 하는 거죠? 오른쪽은 괜찮은데 여기 왼쪽 피부 조직은 좀 심각합니다. 30대 후반의 의사는 고등학생처럼 머리를 바싹 찢겨 깎았다. 흰색 진료 가운은 토요일 오후라서인지 붉기 없이 늘어져 있다. 마취하고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조금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조직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수술이란 말에 약간 겁을 먹고 당신은 묻는다. 그럼 수술을 해야 할지 말지를 언제 알 수 있나요? 앞으로 3일 동안. 의사는 달력에 눈길을 준다. 항생제 드시고 레이저 치료 받으면서 지켜보기로 하죠. 의사의 군청색 만년필이 차트 위를 어지럽게 달리는 것을 당신은 물끄러미 바라본다. 당신에 대한 의사의 태도는 담담하고 차갑다. 도대체 닷새 전에 화상을 입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세균 감염되어 찾아온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드레싱을 한 부위들이 그대로 노출된 채 당신은 절름절름 진료실을 나온다. 바지를 무릎까지 접어 올리고 노트북 컴퓨터가 담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손엔 우산을 들고 뻥거주춤 구두 두 짝을 발끝에만 걸친 당신을 수납계의 간호사가 호명한다. 상처에 구두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당신은 창구로 걸어간다. 레이저 치료비와 수분 테이프의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는다. 계산을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든 뒤 계속해서 구두 두 짝을 발끝으로만 끌고 걷는 묘기 끝에 통로 끝 레이저 치료실 앞에 다다른다. 저 드레싱을 다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방금 우산을 든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온 당신이 묻는다. 앳된 간호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한다. 의사 선생님이 드레싱 해주셨잖아요. 레이저도 소독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진료용 침대 위에 두 발을 올려놓는다. 탁상용 3파장 스탠드를 10배쯤으로 확대해 놓은 듯한 모습의 레이저 치료기가 그물 같은 붉은 광선을 쏘기 시작한다. 광선은 당신의 두 발뿐만 아니라 침대의 하얀 시트까지 꽤 넓은 면적을 쉴 새 없이 훑어낸다. 눈 나빠지니까 들여다보지 마세요. 나무라며 나가는 간호사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당신은 왼쪽 복사뼈 아래의 구멍을 들여다본다. 회백색으로 환원된 조직 위로 꿈틀거리는 붉은 핏줄들 같은 광선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늦가을 토요일 오후의 인파가 병원 앞 내거리에 술렁이고 있다. 오전에 내렸던 비는 완전히 그쳤다. 짧은 모직 치마에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자들, 농구공과 콜라캔을 들고 교복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고교생들이 당신의 몸을 바짝 스쳐 지나간다. 그들의 몸에서 진한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풍긴다. 화장품 샘플을 가득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형식적으로 눈웃음을 치는 아르바이트생을 피하려고 당신은 미리 고개를 수그린다.
공사 중인 지하도로 빠르게 걸어 내려간다.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지하 매장을 지나친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단들을 밟아 올라간다. 당신은 자꾸 잊어버린다. 방금 전까지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지금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 건지 잊는다. 지하도 출구를 빠져나오자 당신은 걸음을 멈춘다. 활짝 문이 열린 전자제품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의 비트, 쉬지 않고 아스팔트를 뚫어대는 기계들의 먹먹한 소음에 넋을 빼앗긴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처방받은 항생제가 노트북 앞 주머니에 잘 들어있는지 손끝으로 더듬어 확인한다. 당신은 이미 잊었다. 당신이 자신이 얼마나 재치 있는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름으로 옷차림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지를 잊었다. 작은 키 때문에 늘 굽이 있는 단화를 신고 자유스러운 밝은색 옷을 걸치고 흰색과 노란색 계열의 스카프를 두르고 눈꼬리가 처진 눈엔 언제나 어렴풋한 장난기가 어려 있었던 것을, 목을 덮은 검은 스웨터에 검은 모직 재킷, 검은 면바지에 검은 단화를 신은 당신의 키는 초등학교 고학년처럼 왜소해 보인다. 화장은커녕 입술에 립글로스도 바르지 않아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인다. 당신의 두 발목에 화상을 입은 것은 닷새 전, 왼쪽 발목이 접질린 다음 날이었다. 침을 맞을 만큼 심하게 빈 건 아니었지만 당신은 동네 한의원을 찾아갔다. 맵시는 개량 한복 치마를 입은 50대 중반의 한의사에게 말했다. 예전에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니 아직도 좋지가 않아서요. 이번에 빈 왼쪽은 미리 확실히 치료하려고요. 한의사는 당신을 침대에 눕도록 했고 왼쪽과 오른쪽 발목에 모두 침을 꽂아 주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왜 그렇게 진하죠? 당신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피곤해서요. 어쩌다 발목을 삐었나요? 산에 갔다가. 한의사는 침을 꽂은 자리에 붉은 적혈등을 쬐어주고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뜸을 뜰 거예요. 쌀알 만큼 쑥을 뭉쳐서 이 자리에 뜨면 만성이 된 통증까지 나아집니다. 한의사는 플러스펜을 꺼내 들고는 당신의 양쪽 복숭아뼈 아래 인대에 굵은 점을 찍어 뜸자리를 표시했다. 직접 굴어서 뜨거워요. 그래도 잠깐이니까 괜찮겠죠? 별다른 의심 없이 당신은 네 라고 대답했다. 살갗이 탈 때까지 불붙은 쑥덩이를 얹어두는 뜸을 직접 구라고 부른다는 것을 당신은 그날 처음 알았다. 참으려고 했지만 당신은 비명을 질렀다. 상냥한 형리 같은 간호사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하고 당신을 달랬다. 왼쪽 발목까지 살갗이 타는 동안 당신은 계속 소리를 냈고 당신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당신의 언니의 그것과 똑같이 닮아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무심코 수도꼭지를 덜 잠근 것처럼 소리 없이 끝없이 흐르는 당신의 눈물에 간호사는 당황했다. 당신이 더듬더듬 양말을 신고 구두를 꿰어 신고 카드로 진료비를 계산하고 한의원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갈 때까지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한의원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당신은 일에 몰두했다. 예정에 없이 나흘을 쉰 뒤였으므로 일은 몹시 밀려 있었다.
당신은 비몽사몽간에 이를 닦았고 5분 만에 급하게 샤워를 했고 머리를 말릴 틈도 없이 기획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언제 메인보드가 날아가 버릴지 모를 2kg짜리 낡은 노트북을 양어깨에 둘러매고 도서관과 카페를 전전하며 라디오 대본을 썼다. 눈이 떠지지 않을 때마다 커피를 마셨고 뜨겁게 달아오른 휴대폰을 붙들고 게스트를 섭외했고 녹화 시간 내내 스튜디오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으며 방송을 챙겼다. 그러는 사이 왼쪽 발목의 뜸자리에서 수포가 부풀고 양말 속에서 수포가 터지고 그 자리가 세균에 감염돼 빨갛게 부푸른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상추가 욱신거릴 때면 발목을 삔 자리가 그렇겠거니 생각했다. 토요일 아침 녹음실에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발등까지 양말을 내려보았을 때야 당신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흘끗 상처를 본 다혈질의 PD는 당신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 작가, 원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 아무리 작은 화상도 제때 치료 안 하면 무섭다는 거 몰라요? 손자르고 발 자르는 게 남의 일 같아요. 이제 당신은 버스 정류장 에 투명한 아크릴 벽에 기대서 있다. 아크릴 벽에 색색의 활자로 코팅된 인근 성형외과의 광고문을 무심코 읽는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실반지도 좋으세요. 5캐럿 다이아가 부럽진 않으세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랜드 성형외과.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 천천히 다시 읽은 뒤 각각 2개씩인 물음표와 느낌표들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든다. 몇 번이었더라? 단순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당신은 미간을 찌푸린다. 여기서 몇 번 버스를 타야 집으로 가더라. 막상 버스가 나타나면 그 낯익은 번호를 곧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믿고 있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번호의 버스들이 연화문대 정차했다 떠나가는 것을 당신은 다만 지켜본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모든 번호들이 낯설다. 모든 숫자들이 힘을 합해 당신을 밀어내고 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는다. 지금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게 오르리란 마음의 부담 때문에 당신의 원룸으로 데려다줄 버스 번호를 기억할 수 없는 거란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다. 이 주말에 당신은 부모님을 위로하러 가야 한다. 당신이 그들을 애써 위로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은 자식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 당신의 언니가 투병하던 마지막 3개월 동안 당신은 그녀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녀가 당신을 만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당신과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소원한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뿐인 친자매였음에도 당신은 그녀의 병세에 대한 모든 소식을 어머니로부터만 전해 들었다. 당신의 언니는 눈에 띄게 후리후리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사람들은 평범한 외모의 당신이 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성장했을 거라 짐작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열등감을 가졌던 쪽은 당신의 언니였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그녀가 질투한 것들이 어김없이 당신의 결점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것을, 그래서 신통찮은 전공을 선택한 것을, 선을 넘기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해보지 못한 것을, 부모와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 경제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을. 그래저래 그 나이 먹도록 원룸 월세를 내며 불안정하게 살고 있는 것을 그녀는 질투했다. 그녀 자신은 건실한 사업체를 가진 8살 연상의 잘생긴 형부와 결혼했고, 거실에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살았고, 먼 나라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식기들을 장식장에 진열해 두었지만 마치 냄새가 싫은 음식을 꺼리는 듯 자신의 인생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당신과 언니 둘 가운데 누가 더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대학 1학년, 당신의 언니는 졸업반이었을 때였다. 종강한 직후였으니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월요일이었다. 나랑 같이 어디 좀 가. 라고 아침에 그녀가 말했을 때 당신은 물었다. 어딜? 병원에. 어디가 아프냐고 당신이 묻자 그녀는 말했다. 그냥 따라만 와. 금방이라도 눈발이 쏟아질 것 같은 오전이었다. 그녀가 소파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당신은 대기실에 앉아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수술실에서 나온 그녀를 당신이 멈칫멈칫 부축하려고 하자 그녀는 짜증을 냈다. 병원을 나와 당신이 택시를 잡자 그녀는 뒷좌석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나 좀 누울게. 너 앞에 앉아. 막 눈발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은 아직 한 점의 눈송이도 뱉어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거린 붐볐다. 끝없이 붉은 미등을 켠 차들이 숨죽인 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앞좌석에서 여전히 두 주먹을 쥐고 있었고, 이따금 뒷좌석에 웅크려 누운 언니를 돌아보았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구멍이 따가웠다. 당신의 언니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당부할 필요가 없었다. 당신이 그 비밀을 언제까지나 부모는 물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질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을 만큼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언니는 그날 이후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당신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눈조차 제대로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 수년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애썼지만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다. 목이 길고 쇄골이 가냘펐다. 손톱과 발톱은 사철 곱게 손질되었고 여름날이면 샌들의 가죽끈 사이로 드러난 작은 발이 아른했다. 당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당신을 괜찮은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나이프와 포크 쓰는 법을 알려주고는 조그만 하트 모양의 18K 펜던트를 선물했다. 이렇게 줄이 짧은 목걸이는 꼭 금이어야 해. 라고 그녀는 진지하게 충고했다. 은이나 쿠리 같은 건 안 돼. 스스로 값을 떨어뜨리는 거야. 활짝 웃으며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눈꺼풀이 얇아서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돼. 근데 넌 앞텐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훨씬 눈매가 시원해질 것 같아. 레스토랑을 나온 당신은 그녀가 이끄는 대로 알만한 브랜드의 상점들을 순례했지만 끝내 그녀가 권하는 옷을 사지 않아 그녀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비스듬히 세워져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인 전면 거울 속에서 그녀가 선물한 조그만 펜던트가 당신의 목 위로 반짝였다.
당신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런 건 내 취향이 아니라니까. 그 애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은 늦은 밤 그녀의 방에서 물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통념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지.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 화장을 지우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 얼핏 어두워졌다. 거울을 통해 당신의 눈을 마주보며 그녀는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통념 뒤에 숨을 수 있어서. 그때 당신은 그녀를 이해한다고 느꼈다. 여러 겹 얇고 흰 커튼 속의 형상을 짐작하듯 어렴풋하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가 아니었다. 다만 가장 안전한 곳, 거북과 달팽이들의 고요한 껍데기집, 사과 속의 깊고 단단한 시방 같은 장소를 원했던 것뿐이었다. 그녀가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 가까이 쏟아부은 노력들은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낱낱이들어 알고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지은 고가의 탕약들, 배꼽 아래에 흉이 생길 때까지 받았다는 쑥뜸 치료, 불임 시술을 위한 검사들, 조조하게 시술 날짜를 기다리던 시간, 잔혹하게 반복된 계류 유산. 가족 모임에 당신이 나타나면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다. 활짝 미소를 지은 채로 당신은 당신의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려 애썼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보러 애썼다. 그녀가 웃을 때면 장난꾸러기처럼 찡그러지는 콧장등을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혈육을 향해서만 느낄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친숙한 감정을 당신의 내부에서 깨우지 않기 위해 애썼다. 당신의 마음을 최대한 차갑게, 더 단단하게 얼리기 위해 애썼다. 당신은 졸기 시작한다. 마침내 기억해낸 친숙한 번호의 버스에 올라 맨 뒷좌석에 창가 자리에 앉은 직후부터다. 가장 막히는 구간을 따라 마을버스가 당신의 방을 향해 흘러가는 동안 종류장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요란한 지역 광고 멘트가 수차례 커다랗게 흘러나오는 동안 당신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존다. 옆 사람의 어깨에 창문에 고개를 꺾어 기댄다. 자세 때문에 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차라리 깨어버리면 좋으련만. 눈을 뜨려 할 때마다 인정사정 없이 눈꺼풀이 밀려내려온다. 마침내 입가에 침까지 흘리며 당신은 존다. 노파처럼 앓는 소리를 낸다. 수차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창문에 이마를 부딪힌다. 당신은 손을 들어 입가를 닦아낸다. 우디디 무딘 눈꺼풀을 찢든다. 다시 눈꺼풀이 밀려내려온다. 그녀는 37kg까지 몸무게가 줄었고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고통을 호소했다. 아빠! 라고 아이처럼 가느다랗게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라고 그녀가 애원하자 무뚝뚝한 아버지의 턱이 덜덜 떨렸다. 덩치 큰 형부는 뒤돌아서서 울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감싸진 채 아가, 아가 라고 속삭였다. 당신은 자책을 멈추지 못했다.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 라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고 말하려 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내릴 곳을 훌쩍 지나친 것을 알고 졸다 깬 당신은 허겁지겁 가방을 둘러매고 하차벨을 누른다. 처음 보는 낯선 거리에 내려서자마자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아크릴 벽에 붙은 버스 노선표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는 새 정거장만 걸으면 된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차량도 행인도 많지 않은 거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안 차츰 몸에서 잠이 가신다. 당신이 내렸어야 할 정거장에 다다랐을 때쯤에는 눈이 완전히 또렷해져 있다. 그래도 아직 졸음이 남아 우린 얼굴에 닿는 공기가 어딘지 푹신하게 느껴진다. 마침내 당신의 방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멈춰선다. 건물 뒷마당에 세워놓은 당신의 자전거를 본다. 어깨를 짓누르는 2kg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짊어진 채 발목에 상처들이 욱신거리는 걸 참으며 당신은 잠자코 서 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자전거를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타는 일 말고는 어쩌면 어떤 일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자전거를 탈 때에만 당신의 삶이 실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행복이 매 순간 당신을 따돌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느낌도 조용히 떨쳐졌다. 그 기쁨을 기억하게 될까봐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다. 언덕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던 아찔한 속력을, 하천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힘차게 달리던 감각을 기억해낼까봐 당신은 두렵다. 마침내 당신은 자전거를 외면한다. 2층에 있는 당신의 방으로 데려다줄 석조 계단을 하나씩 밟아오른다. 열쇠로 문을 열고 어둑한 실내로 들어간다. 노트북이 든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는다. 구두를 벗지 않은 채 차가운 장판 바닥에 걸터앉고는 그대로 길게 몸을 눕힌다. 당신의 언니는 자신을 태우지 말고 땅에 묻어달라고 형부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것이 얼마나 그녀다운 유언인지 당신은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죽었던 사람이 관 속에서 되살아나는 허술한 리얼리티 드라마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그녀는 당신에게 소근소근 말한 적이 있었다. 세상에 얼마나 다행이니? 화장해버렸으면 저 사람 어쩔 뻔했니? 심정이 좋지 않은 당신의 아버지는 연결식만 치른 뒤 고모네와 함께 먼저 귀가했고, 형부의 부축을 받고 맷자리까지 올라온 어머니는 하간이 끝날 때까지 수차례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를 부축해 내려오다가 당신은 호되게 발목을 비웠고 신음을 삼켰고 그따위 일을 아무도 알아차지 못하겠다. 일주일. 바닥에 누운 채로 당신은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당신의 구두 속에서 회백색 구멍들이 욱신거린다. 불을 넣지 않은 장판이 당신의 등과 어깨에 얼음처럼 차갑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이틀 뒤 두 번째로, 이틀이 더 지나 세 번째로 다시 당신이 의사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리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모른다. 하루만 더 지켜보죠.
라고 의사가 말하리란 것을 모른다. 인대 근육 신경이 다 모여있는 것이라서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다시 구두를 앞으로만 끌고 가는 묘기를 해 수납하리란 것을, 오후 6시가 지나 야간 진료비가 추가되리란 것을 당신은 모른다. 붉은 거미줄 같은 레이저 광선이 훑고 지나간 왼쪽 발목의 구멍을 다시 들여다보리라는 것을 모른다. 죽어있는 회백색의 피부 조직을 보며 드레싱할 때 왼쪽은 아팠지만 오른쪽은 오히려 아프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리란 걸 모른다. 아마 신경이 죽어버린 모양이지 생각하리란 것을 모른다. 수술을 하면 이 죽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겠지. 가장자리 생살에서 피가 흐르겠지. 그따위 라고 생각하며 당신이 마른 눈을 깜빡이리란 것을 모른다. 더 추워지기 전에 그 어떤 앞일도 알지 못한 채 당신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생각한다. 그 전에 꼭 한번 자전거를 탄다면 죄일까? 당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는다. 구두를 벗고는 때 묻은 흰 운동화를 신장에서 꺼내 느슨하게 끈을 풀어 신는다. 다시 석조 계단을 밟아 내려가 원룸 건물이 그늘진 마당으로 침착하게 걸음을 옮긴다. 낡은 차양 아래 세워진 자전거의 체인을 푼다. 지난 이태 동안 부지런히 타온 자전거다. 비가 퍼부는 여름날에도 타고 나가곤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비닐을 씌웠는데도 구석구석 녹슨 데가 있다. 당신은 오른발로 툭툭 쳐서 받침대를 올린 뒤 자전거를 끌고 골목으로 나간다. 당신은 안장에 몸을 싣는다. 페달에 오른발을 얹는다. 왼발 끝으로 땅을 구른다. 비탈진 골목길을 미끄러져 가기 시작한다. 골목의 끝과 1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에 주유소가 있다.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를 차량을 조심하려고 당신은 속력을 줄인다. 도로변의 인도로 자전거를 몰고 간다. 신호등 앞에서 푸른불이 켜지기를 기다렸다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천변길을 향해 달린다. 급하게 비탈진 진입로에 이르자 페달을 놓고 미끄러져 내려간다. 잎이 다 떨어진 버드나무들이 검고 섬세한 뼈대를 드러낸 채 물가에 물이 지어 서 있다. 퇴색된 잎들이 아직 붙어있는 화렵수들 아래를 당신은 빠르게 달린다. 속력을 낼수록 바람이 강해진다. 이 바람을 맞으려고 당신은 여름 한낮에도 이 길을 자전거로 달리곤 했다. 뙤양볕이 이글거리는 8월의 정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시간을 골라 이 길을 달렸다. 스키 차고 무거운 바람의 덩어리 속을 자전거로 뚫고 지나갔다. 당신은 살아있었다. 생생하게 살아서 그 무더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벼랑간 소나기가 쏟아지면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 다리를 향해 달렸다. 미친 듯이 아무 까닭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싶은 기쁨을 느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당신의 언니가 친정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형부의 차에 실려 병원을 오가고 있을 때 당신은 그렇게 미칠 듯한 기쁨을 느꼈다. 이제 살아나네요. 당신의 왼쪽 발목의 구멍 속에서 회백색 조직 가운데 자푸심으로 찍은 것 같은 불그스름한 점 하나가 생긴 걸 보고 의사가 말하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아주 진행이 더디긴 하지만
일단 이게 살아난 걸 보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수분 테이프 안에서 끝없이 하얀 진물이 흐르고 일주일에 2번 레이저 치료를 위해 열어보는 상처는 변함없이 샤프심으로 찍은 붉은 점 하나라는 것을 당신은 모른다. 한 달도 더 지나서야 그 붉은 점이 2개가 되고 2달이 가까워졌을 때에야 굵은 연필로 찍은 점 정도로 커지리란 것을 모른다. 정말 더디네요. 이렇게 더딘 것도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얼굴의 의사가 미간을 모으며 헛웃음을 웃으리란 것을 모른다. 그 어떤 것도 모른 채 당신은 계속 페달을 밟고 있다. 여름날 당신이 비를 피하고 나던 다리 아래를 지난다. 당신이 감탄하며 지켜보곤 하던 물오리들을 지나친다. 목을 동그랗게 안으로 말아 부르로 제 깃털을 매만지는 그것들의 몸놀림이 보인다. 물 위로 평평하게 드러난 바위에 밝은 주황색 발을 올려놓고 몸을 말리는 녀석들이 보인다. 여름보다 몸집이 커진 흰 두루미가 보인다. 지금은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빨간색 발을 가진 놈이다. 또 페달을 밟았을 때 당신은 본다. 늙은 회색 외가리 한 마리가 꼼짝 않고 물 가운데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토록 커다란 새가 그토록 고요하고 느리게 존재했다는 사실에 당신은 몰래 감동하곤 했다. 자전거를 멈추고 서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당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헬멧에 고글을 쓰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자전거 레이서들을 피한다. 발목에 통증이 느껴진다. 삐었기 때문인지 화상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쨌거나 더 달릴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당신이 기쁨을 두려워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당신은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몇 개의 흉터가 당신의 몸에 남아있다. 9살 때 동네 꼬마들과 그네에서 멀리 뛰어내리기 시합을 하다 생긴 무릎의 흉터, 삐걱거리는 의자에 올라가 쪽창을 닫다가 의사 나사가 빠지는 바람에 생긴 정강이와 손등의 흉터, 중학생일 때 무작정 친구들을 초대해서는 끓는 기름에 만두를 넣다가 집게 손가락까지 담그는 바람에 생긴 화상 자국. 그녀에게도 흉터가 있었다. 그녀가 눈을 가리는 술래가 되어 술래잡기를 했을 때였다. 당신이 먼저 걸려 넘어진 의자 다리에 그녀가 뒤따라 걸려 넘어졌다. 당신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키가 컸던 그녀는 화장대 모서리에 이마를 찍혔다. 마치 당신의 잘못인 듯 아버지는 몹시 화를 냈다. 부드럽고 동그란 선을 그리며 살짝 튀어나온, 그럴 수 없이 곱고 영특한 그녀의 이마에 생긴 흉터는 당신의 보기에도 흉한 것이었다. 여러 번을 꿰맨 자국을 가리기 위해 그녀는 그날 이후 언제나 앞머리를 풍성하게 내렸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할 때면 당신의 눈에만은 희끗한 자리가 보였다. 그녀가 봉합수술을 받는 동안 어린 당신은 눈이 빨개지도록 울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래서 더욱 무서웠던 것이다. 마침내 수술실에서 걸어나온 그녀는 울먹이는 당신을 위로하려고 했다. 커다란 멸균 가재와 반창고를 우스꽝스럽게 이마에 붙인 채 머뭇머뭇 반복해서 말했다. 괜찮아. 진짜 금방 낫는데. 시간만 지나면 낫는데.
누구나 다 낳는데. 당신은 모른다. 목이 말라 눈을 뜬 차가운 새벽, 기억할 수 없는 꿈 때문에 흠뻑 젖은 눈두덩을 세면대 위에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리라는 것을 모른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당신의 손이 거꾸로 떨리리란 것을 모른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뱉어보지 못한 말들이 뜨거운 꼬챙이처럼 목구멍을 찌르리란 것을 모른다. 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 항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 버텼을 뿐이야. 잠시라도 애쓰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저 애써서 버텼을 뿐이야. 먼 화요일 오후 레이저 치료실에서 간호사가 수분 테이프를 뗀 순간 처음으로 선홍색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리란 것을 당신은 모른다. 처음으로 그 자리가 쓰라리게 느껴지리란 것을 모른다. 그날 이후 놀랍도록 빠르게 진물이 줄어가리란 것을 모른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아 무릎 관절염이 악화된 어머니를 활발하게 설득하고 돌아온 일요일 저녁, 날개를 편 것처럼 천천히 골목에 내리는 눈을 더 보지 않기 위해 당신이 커튼으로 창을 가리리란 것을 모른다. 지륵같이 어두운 방 가운데 당신이 웅크리고 앉아 맞을 밤을 모른다. 어디만큼 왔나 당당 멀었다. 눈을 감은 채 언니의 손을 잡고 외갓집에 가던 캄캄한 골목을,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 밤새 헤드폰을 쓴 채 토막잠을 청하리란 것을 모른다. 오래전 당신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했던 스카프를 그녀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말없이 돌려주었던 순간을 당신이 끈덕지게 되돌려 기억하게 될 것이란 걸 모른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영원히 돌아서리라 결심했던 순간, 그녀의 표정 없는 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결코 읽을 수 없었던 그 순간, 그때 당신은 어떻게 애써서야 했을까? 당신 역시 무섭도록 차가운 사람이란 사실을 놀라며 발견하는 대신 무엇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을까? 끈덕지고 뜨거운 그 질문들을, 지고 뜨거운 그 질문들을 악물고 새벽까지 뒤척이리라는 것을 모른다. 그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신은 갈대밭 가장자리에 누워있다. 자전거는 천변의 바위 위로 나둥그러져 세차게 헛바퀴가 돌고 있다. 허공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손과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진 게 분명하다. 땅에 부딪힌 어깨와 골반이 뻐근하게 아파온다. 이따위 라고 중얼거리며 당신은 축축한 흙 위에 누워있다. 회백색 구멍 속의 상처 따윈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흙이 들어간 오른쪽 눈이 쓰라리다. 이 모든 통각들이 너무나 허약하다고 당신은 수철의 눈을 깜빡이며 생각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회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차가운 흙이 더 차가워져 얼굴과 몸이 딱딱하게 얼어붙게 해달라고. 제발 다시 이곳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기도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린다.